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만 방한을 하겠다던 일본의 스가 총리가 취임 후 불이 나게 찾아간 곳은 바로 베트남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첫 방문지 베트남으로 떠나기 직전 기자단에게 아세안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징용 문제 해결이 전제라며 올해 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스가 총리가 왜 베트남을 첫 번째 순방 국가로 정한 것일까요? 스가의 베트남행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 팔아먹기 위한 협정 때문입니다. 스가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동남 중국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의 앞마당격인 동남아에서 인도태평양 구상 추진을 위한 우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2년 12월 2차 집권 직후인 2013년 1월 처음 순방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는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순방지마저 답습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호엔 스원푹 총리 등을 만나 강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올해 베트남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안과 일본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아세안에 관한 정책 연설도 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스가 총리는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일본이 생산한 방위 장비를 수출할 법적인 틀이 되는 방위 장비품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일본은 앞서 필리핀, 말레이시아와도 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응호엔 스원푹 총리와 스가 총리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방위 장비와 기술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안보 측면에서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즉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P1 초계기나 C2 수송기 등을 외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베트남의 요청을 바탕으로 수출할 장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가 총리는 남중국해에서의 긴장과 북한의 위협 등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을 확인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끊긴 여객기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고 기업인과 숙련 노동자 등이 14일간의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호엔 스원푹 총리도 1970년부터 80년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송환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의 회담 모두에서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번 방위 장비품 기술 이전 협정에 대한 목적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요. 양국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남중국해의 해양 질서를 지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이 손을 맞잡고 중국을 정조준해 싸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베트남은 남중국해,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인데요.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7월 기업 주재원과 장기 체류자의 왕래 재개에 합의한 데 이어 사업 목적의 단기 출장도 서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투자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도 교환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베트남의 협력은 시간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한국계 자본이 일본보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일찍부터 삼성전자, 신한은행, 효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싹을 뿌린 덕에 곳곳에서 한국어 간판을 볼 수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교도 많았습니다. 일찍부터 동남아에 진출해 확장세를 넓혀오던 일본보다 한국 자본의 파워가 강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는데요. 코로나19는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업체 파나소닉이 아시아 지역 생산기지 재편 계획에 따라 태국 백색가전 공장을 40년 만에 완전히 철수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파나소닉에서는 태국에 있는 설비를 뜯어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는 일본 파나소닉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 것이냐, 뒤통수를 때릴 때 때리더라도 예고를 하고 들어와야지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냐, 그것도 하필 베트남이라니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태국은 대표적으로 일본 자본이 일찍부터 들어가 털을 잡은 국가입니다. 그만큼 일본에 대한 감정도 우호적이고 일본 색채가 많이 나는 국가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단순히 인건비 절감 차원인 줄 알았지만 여기에는 좀 더 복합적인 속내가 존재한다는데요. 파나소닉은 최근 파나소닉 베트남을 단순 가전제품 제조업체로 만들지 않을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을 포괄적인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대대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아시아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의료 솔루션 관련 전략을 주도하는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파나소닉뿐 아니라 일본의 의료 화장품 가게 체인 마스모토 기요시 또한 베트남에 오픈식을 갖고 향후 베트남에만 15개의 점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져가 팔아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지난 1월 16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뒤 의료체계의 붕괴를 경험한 바 있으며 심지어 누적 확진자 수에서조차 중국을 앞섰습니다.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지는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 부족으로 입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보건소는 그를 경증 환자로 판단, 입원시키지 않고 자택에 머물게 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 전날 그는 보건소 측에 상태 악화를 호소했지만 입원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집중 치료실 병상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본 전국에 5,709개에 불과합니다. 이용기 기자의 신문에 따르면 독일은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실 병상수가 약 30개이지만 일본은 5개 뿐입니다. 전문의도 없습니다. 일본 집중치료의학회가 인정한 전문의는 1820명 뿐이어서 의사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경제 활성화에만 집중한 나머지 팬데믹 예방 조치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일본인들은 자국의 의료 시스템에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가 원격 진료를 상시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격 진료, 즉 온라인 진료는 원래 초진에서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낙도에 사는 환자 등에 한해 허용해 왔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료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한국에서조차 시기상조로 여겨져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도장 쓰는 나라에서 온라인 진료를 한다고 하니 덧셈 뺄셈도 못하는 초등학생이 미분 적분하겠다며 달려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일본 의사협회에서도 어린이의 경우 증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의 정확성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진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자국의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손보기에도 바쁜 와중에 일본이 베트남 파나소닉에서 대대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아시아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의료 솔루션 관련 전략을 주도하는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은 실력도 안 되는 주제에 코로나19로 돈벌이 한번 해보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 후진국의 망신스러운 면모를 보인 일본이 베트남의 아시아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의료 전진기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경제 분야에서조차 일본의 베트남 진출은 썩 좋은 선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양국과의 국민 감정과는 별개로 베트남에서 떨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미 베트남의 핸드폰과 자동차 시장은 한국이 장악했습니다. 베트남이 참 박쥐 같은 국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손으로는 일본을 잡고 한 손에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도와달라며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데요. 베트남 총리는 삼성에게 베트남 투자 확대, 삼성의 베트남 사업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삼성의 성공은 곧 베트남의 성공이다. 베트남이 모든 측면에서 삼성의 세계 최대 전략 생산 거점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법인의 스마트폰 연간 생산량은 1억 5천만 대로 삼성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 도쿄오카공업이 자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해 포토레지스트를 국내에서 본격 생산하기 시작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원판에 빛을 쏘여 샬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앞서 바르는 액체로 극자외선용 PR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한국 수출을 규제한 품목 중 하나다. 이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탁는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작법인에서 UV용 PR을 생산하고 있다. 탁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원하는 삼성전자를 위해 한국 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탁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전에도 자국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송도 공장에서 포토레지스트 완제품을 소량 생산했지만 최근에는 UV용 제품까지 양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는 7나노미터 이하 파운드리 공정에서 UV를 쓰고 있다. UV는 기존의 반도체 노광 공정에 쓰였던 불화르곤 대비빛의 파장이 14분의 1 수준이어서 패턴을 보다 세밀하게 새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 2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UV 파운드리 전용 라인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뿐 아니라 디램 반도체 생산에도 UV를 적용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모두 UV 공정을 택하면서 포토레지스트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됐고, 이에 따라 탁도 대형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한국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탁의 결정에는 미국 듀폰이 올 1월 충남 천안에 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직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포토레지스트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포토레지스트는 JSR 시네츠 탁 등 일본 업체가 특장점을 지닌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일본 기업 JSR과 벨기에 연구센터 임업기 2016년 현지 설립한 합작법인에서 UV용 PR을 공수하기도 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물결 5월 한국에 수입된 포토레지스트 가운데 벨기에산 비중은 5.8%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4%과 비교해 수입의 규모도 48만 6천 달러에서 872만 5천 달러로 18배가량 늘어났다. 벨기에산 PR을 수입하면서 일본산 비중은 91.9%에서 88.6%로 소폭 낮아졌다.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잘드가 한국의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 중국 최대 가전사업 TCL과 손잡았다고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잘드가 기술 유출 우려에도 지난 6월 중국 TCL과 자본 업무 제휴 협력을 발표한 것은 삼성전자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잘드는 일본 경제산업성 주도로 소니파나소닉의 알드 개발 부분을 분리통합해 2015년 설립한 회사다. 그런데 지난 6월 중국 가전업체인 TCL 산하 디스플레이 제조사 화신광전 기술으로부터 200억엔, 약 2,200억 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지분 10.76%를 넘겨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각각 TV용 대형 액정 패널 생산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신형 알드 패널 개발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잘드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도 양산 투자에서 뒤처지면 승기를 잃을 우려가 있어 TCL과의 자본 업무 제외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일본의 전기산업은 1990년대까지 반도체와 액정 패널에서 세계 톱
그룹을 달리고 있었지만 삼성 등 한국의 재벌 기업들의 설비 투자 경쟁에 지면서 히타치 제작소와 넥 등이 차례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된 쓰라린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잘드가 선택한 것은 자금력이 있는 다른 기업과의 제휴로 거액의 투자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라며 한국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그 라이벌인 중국 기업과 손을 잡는 선택이다고 해석했다. TCL은 삼성, LG, 윤 세계 TV 시장 점유율 3위 업체다. 이어 한국 업체들을 뒤쫓는 잘드의 중국의 거대 TV 시장 확보란 측면에서도 TCL은 좋은 제휴처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신문은 우선 잘드로 뭉친 중일 연합이 삼성이 얄드 패널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 법원과 독일 맨하임 법원 등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리의 길을 쥐인 것은 결국 애플이라며 애플이 잘드를 선택하면 TV용을 포함한 사업 전개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차 배터리 전문업체 삼성스디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을 2027년으로 예상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널리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정성이 높고 용량이 큰 게 장점으로 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도 지난 5월 삼성스디 천안 사업장에서 만나 전고체 배터리 개발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스디는 23일 스디 레터를 통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설명과 개발 현황을 공개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암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이 고체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액체 전해질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구조적으로 단단하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액체 전해질은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이나 외부 충격에 따른 누에 등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고체 전해질은 이 같은 우려가 덜하기 때문이다.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는 것은 배터리 용량 때문이다.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한 번 충전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보통의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600물결 700km를 운행하지 못한다. 자율주행 확산도 배터리 용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다. 자율주행차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용량 큰 배터리가 필수적이다. 소프트웨어 기업 투세라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데이터 양은 11TB/다. 초고장 4개 크기 반도체 공장에서 하루 쓰는 데이터 양이 45TB다. 배터리 용량을 늘리려면 배터리 개수를 늘리거나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한다. 개수를 늘리는 건 쉽지 않다. 가격이 오르고 차량 공간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수월하다.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안전성 관련 부품을 줄이는 대신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활물질을 늘렸기 때문이다. 삼성스디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일본 연구소 등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지난 5월 삼성스디 천안 사업장에서 만난 것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모터쇼나 배터리 관련 전시회에서 중장기 전고체 배터리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스디는 현재 요소기술 개발 단계로 상용화는 2027년 이후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한창이다. 도요타는 2008년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를 출범시키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공식 언급했다. 독일 폭스바겐과 BMW도 2025 물결 2026년께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해외 업체들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도 2025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